일단 이강인 선수는 빅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번 시즌 이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더블입니다. 슈퍼컵 걔는 뭐라고 그러더라? 트로페 데 샹페옹? 맞아요. 네, 트로페 데 샹페옹에서 본인이 아시안컵 합류를 조금 늦춰가면서까지 직접 출전해서 우승을 견인했죠. 결승전에서. 골까지 넣으면서 거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네. 됐죠. 아예 그래서 그 MVP 트로피도 들어올렸죠. 역시 큰 경기에 강한 남자라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그 우승까지 하면서 이미 더블입니다. 네. 그리고 끝부드 프랑스, 이게 뭐 불어라서 그렇지 그냥 프랑스 컵이라는 거죠. 네. 예, 프랑스판 FA컵 결승전까지 이길 경우에는 도메스틱 트래블로 이번 시즌을 마칠 수 있는 찬스가 남아 있다. 원래 트로피 대 샴피온 그러니까 커뮤니티 실드성의 슈퍼컵은 트래블에 안 넣죠. 원래는. 예.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미니 트래블에도 안 넣죠. 예. 사실은. 예, 그거는 왜냐면은 시즌 개막 전 경기라고 해가지고 식전 경기 그냥 예, 약간 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진 않는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승 트로피 3개를 들어올린 건 맞습니다. 예. 자국 전관인 거죠. 예, 자국 그렇죠. 예, 전관. 자국 전관왕. 예. 여기는 이제 리그컵이 있다가 작년인가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없어졌죠. 코로나 때 이제 그 시즌 중단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리그왕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8개 팀으로 줄였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줄였다보다는 코로나로 재정적 타격을 세게 맞으니까 네. 쓸데없는 거를 좀 쳐냈다에 가까운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트래블 도메스틱 3관왕을 노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현 상황인데, 일단 정규리그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첫 시즌 뭐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시즌이지 않았나. 물론 고점과 저점, 뛴 경기 못 뛴 경기가 혼재돼 있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는 이 나이에 빅클럽에 처음 갔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잘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코리안 리거들의 대부분이 아시안컵 이전과 이후의 성적이 좀 많이 갈리긴 해요. 네네. 아시안컵 이전에 굉장히 좋았다가 아시안컵 이후에는 조금 다들 주춤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가장 그게 극명한 거는 김민재 선수기도 하고 그 둘이 그리고 제일 크죠. 양현준, 오영규도 다 부상당해서 뭐 아웃되기도 하고 그 이재성하고 몇 안 돼요. 진짜 그 아시안컵 이재성은 도리어 아시안컵 갔다 와가지고 잘한 케이스고 그쵸. 이재성은 반대로 조규성도 한동안 헤맸고요. 예, 조규성도 헤맸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사실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긴 하거든요. 아시안컵 이전과 이후가. 그게 이강인 선수는 닭주전이 아니어서 돌아오자마자 엔리케가 말도 했죠. 휴가 좀 주고 쓰겠다. 사실 아시안컵 이전에는 선발에 가까웠죠. 네네. 왜냐면은 그거가 아시안컵 이전에 이강인 선수가 16경기에 출전했는데 그 중에 13경기의 선발이었거든요. 선발 출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3골 2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특히 중요 경기에서 선발로 더 나왔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아시안컵 이전에는 경기 수가 16경기였던 게 부상 후 일단 3경기 빠진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갔다 온다고 또 이제 그쵸. 예, 아시안 게임 때문에 빠진 경기가 4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수가 적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그 아시안컵 이후에는 19경기 출전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선발 출전은 11경기였고 무엇보다도 중요 경기에서 빠졌었죠. 엘리케가 네.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아시안컵으로 이강인 선수가 빠져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엘리케가 마침내 조금은 전술을 어느 정도는 잡아갔죠. 그 전까지는 정말 실험을 많이 하면서 그때는 아시안컵 이전에는 이강인을 진짜 여기저기 다 썼어요. 그렇죠. 심지어 윙백으로도 나오게 했거든요. 네. 이강인은 그 약간 선발로. 좀 3-3-1-3 비슷한 거에 윙백 같은 자리도 봤었고, 그렇죠. 그 경기 중에는 그냥 윙백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네. 그리고 가짜 9번에도 세우고 가짜 9번, 윙, 공미, 중미 뭐 아무튼 온갖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그 아시안컵 이전까지는 팀의 메인 플랜을 잡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메인 플랜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전술이 바뀌는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저기 다 쓰였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도리어 전반기 때는 비티냐 선수가 이강인보다 좀 더 밀려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비티냐는 설 수 있는 선수가 4-3-3의 메짤라 역할인 거잖아요. 네네. 윙에서도 못 뛰고 윙백에서도 못 뛰고 가짜 9번도 안 되니까 도리어 이강인이 더 선발 출전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강인이 빠져 있는 동안에 일단 바르콜라가 떡상한 게 있고 또 이제
원래 바르콜라도 그 전에는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바르콜라가 떡상한 것도 있었고 덴벨레는 뭐 이번 시즌 내내 좋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음바페, 바르콜라, 덴벨레, 스리톱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쓰리미드도 파비안 루이스,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조금은 중앙에서는 좀 패스 플레이에 집중하고 공격 가담보다는 좀 그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쓰리톱한테 너네가 조금은 공격을 자유롭게 하는 형태로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강인이 그 사이에서 전술적인 희생양이 된 거에 가깝긴 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MSN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조금 중원에서는 공격적인 미드필더 아니면 측면에서 조금은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중용이 됐던 거였는데 그 아시안컵 이전에는 갔다 오고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윙으로 쓰기도 조금은 애매하고 메짤라로 쓰기도 약간은 파비안 루이스랑 에멜이랑 사실 이렇게 비티냐랑 이렇게 하면은 다 조금은 완전 수비적으로 잡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강인이 너무 공격적인 선수가 되는 경향성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후반기 플랜에서도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살짝 밀렸다. 네. 네, 이 정도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이강인 선수가 최소 교체 카드로는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쓰이기도 했었고 매번 교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넣는 게 이강인이었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부상이나 이제 그 아시안컵, 아시안 게임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이제 2경기 휴가 줬던 거 그거 제외하고는 이번 시즌에 아예 결장한 경기는 딱 2경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나코전과 그 전반기 모나코전과 그리고 후반기 도르트문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이었죠.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어쨌건 간에 교체 투입이야도 될 정도로 전경기 다 쓸 정도로 엘리키 감독이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상당히 중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리그 기준으로 출장 시간 팀 내 12위네요. 딱 그 주전 원자리에 걸쳐 있는 수준인 거죠. 12위. 근데 이게 아시안 게임하고 아시안컵으로 그치. 빠진 경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심지어 부상으로도 3경기를 빠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멀쩡할 때는 거의 다 뛰긴 뛰었다. 예. 네, 뭐 그런 정도고 리그에서 3골 4도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또 컵대회에서도 공격 포인트가 있었고 뭐 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후일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선수 영입에 대한 후일담이요. 네. 뭐 이강인은 좀 뭐라고 하나 명백한 엘리케 픽에 가까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엘리케 감독이 이제 좋아하고 여기저기 써보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강인의 영입은 사실 엘리케가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거긴 한데 어쨌건 간에 캠퍼스 단장과 엘리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미리 했었다라고 하고 예,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어쨌건 엘리케 감독도 좋아하는 선수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네, 그 뭐 엘리케 감독이 지난달 정도에 그 트위치 오랜만에 켜가지고 라이브 하다가 그렇죠. 아기레 얘기하면서 고맙다라고 네, 그랬어요. 고맙다 어쩌고 했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강인만 아는 게 아니고 이강인이 지난 시즌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성장했는지를 내가 다 보고 안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비적인 능력도 키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잘 써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한 단계 여기서 이제 발돋움을 하려면은 이제는 다양한 역할을 할 줄 안다는 거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뭐랄까 그래도 팀의 핵심으로 자리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스페셜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윙으로도 약간은 윙에서는 조금 파괴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덴벨레나 바르콜라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로는 비티냐랑 사실 스타일이 비슷한데 비티냐가 너무 잘해. 네, 비티냐는 뭐 예. 갑자기 벵거도 요즘 비티냐 잘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칭찬하고 막 그래. 예,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 막판에 중요 경기들에서 빠졌는데 저는 근데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해요. 파리 왜죠? 생제맹이 어떤 게 바뀌냐면요. 일단 사실은 결국 그 마지막에 그렇게 가게 된 것도 파리 생제맹은 무조건 음바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모든 포커싱이 음바페한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데 음바페가 떠나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음바페가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만큼의 득점을 다른 선수들이 분배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미드필더 구성도 조금은 바뀔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그가 4-2-3-1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음바페가 물론 뭐 오시맨이 온다 얘도 오시맨이
잘하는 선수지만은 은바페만한 득점 생산성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은바페가 이 팀에 있는 시기 동안에 2시즌 빼고 다 득점왕했나?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월드컵도 씹어먹고 이러는 선수인데, 예. 오시맨이 온다고 은바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그 스타일도 다르고요. 아무도 기대 안 하겠지만 예. 뭐 일테면 그 순수한 경기력의 총량, 그러니까 능력치의 총량만 다른 게 아니고 스타일상으로도 은바페를 정확히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좀 드물다. 비티냐가 놀라운 게 클러치 능력이 이번 시즌 갑자기 장착된 거죠. 원래 네. 클러치 능력은 좀 없던 선수인데 그가 볼간수 탈압박 뭐 그리고 이제 패스 이런 건 정말 잘하지만은 스탯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중요 순간마다 골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네, 뭐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뭐 2경기 다 득점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어쨌건 오시면은 이번 시즌은 좀 안 좋았죠. 솔직히 마음은. 네, 예. 몸도 안 좋고 경기력도 안 마음도 안 좋고. 좋고. 예, 예. 예, 중도에 그런 인종차별 이슈도 있고 네. 막 이러면서 아 나가고 싶다. 마음도 안 좋고 이러면서 이번 시즌 좀 오시면은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폴리 때를 기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폴리 우승 때를 기대해서. 예. 네, 근데 첼시는 좀 오시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죠? PSR 이슈, 아, 예, 그 FFP 이슈. 그러니까 첼시가 그때 나와서 이용훈 팀장이 얘기했었잖아요. 첼시 그것 때문에 호텔도 팔았다. 그리고 또 이제 코밤도 팔려고 하거든요. 코밤을 뭐 1억 유로인가에 팔려고 하는데 훈련장 있잖아요. 그거 결국 내부 거래거든요. 그 가격에 절대 팔 수 없는 거예요. 그 FFP 면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건데 그 꼼수 이미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FFP 문제 바로 받게 돼서 선수 영입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래서 토트넘이 갤러거를 싼 값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예, PSR 때문에 이제 수익이 있어야 선수를 살 수 있으니까 구단주가 눈먼 돈을 퍼부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사우디 판 것도 지금 의혹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쵸. 내부 거래로. 너 인맥으로 비싸게 판 거 아니야? 이런 예. 거죠. 예. 왜냐면 제값을 쳐야 되는데. 국부 펀드가 첼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뉴캐슬도 징계받으니까 뉴캐슬이 왜 지금 어제 토트넘이랑 하고 호주 A리그 올스타랑 또 하겠습니까? 축구적인 수익을 남들 다 보는 데서 떳떳하게 발생시켜야만 징계를 면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첼시도 포스트 시즌 아시아 투어라도 돌고 끝냈어요. 미국 투어 첼시는. 아, 포스트 시즌 미국 투어라도 네. 지금 당장 한 2경기 하고 갔어야 그래도 얼마 좀 보면 하는데. 자, 아무튼 자, 이강인으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다음 시즌 3판을 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강인이 현재까지 보여준 팀 내 비중이나 역량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포지션의 이 역할은 정확히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또 여기저기 그러다가 밀려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에 또 벨실바 영입에 나선다면은 그래서 뭐 물론 저는 과르디올라는 절대 팔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어쨌건 벨실바의 계약 기간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래서 벨실바가 온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강인한테는 정말 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너무 똑같아요. 벨실바와 이강인이. 예. 사실 벨실바도 그것 때문에 맨시티에서 한동안은 잠깐 헤맸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도 애매하고 윙도 파괴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살짝 헤매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네네. 거기서 이제 벨실바는 정말 다 잘하는 선수로 발전을 했지만은 둘 다 애매해? 둘 다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네. 그렇죠. 예, 벨실바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강인을 위협할 수 있는 소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 될지를 좀 봐야 된다.